여야를 통틀어 서울시장 선거의 첫 공식 출사표를 던지는 중랑구 출신 4선 국회의원이신 박홍근 의원을 모시고 출마 예변을 듣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국회 계단 앞에서 패션 봉제업을 하시는 도심 제조업 종사자들의 기자회견에 좀 잠깐 다녀왔습니다. 민생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그런 시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구나 향후에 제가 시정을 펼쳐 나간다면 꼭 함께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될 각 영역에 우리 대표되는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시민과 함께 서울의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중랑구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의 중심부 시청 앞에 결연하게 섰습니다. 서울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서울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너무 오래 멈춰선 서울을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위해 함께 잘 사는 따뜻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당당히 나서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난데없는 망상의 계엄으로 정치적 격변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나라는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국민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막아내고 국민 주권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내란 계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주도자들에 대한 법적 단죄는 더디기만 하고 내란 세력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을 뒤엎을 기회만 엿보는 중입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의 필요성이 점점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서로 구성하는 차원을 넘어 주권자의 준엄한 정책 심판으로 내란 세력을 완전히 종식하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 속에 든든히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결정적 분수령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 도시는 빠르게 변모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년 전 오세훈 시장의 첫 임기부터 방향을 잃은 채 활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1000만 인구가 사는 성장하는 수도로서의 위상이 옛말이 되었습니다. 건물들은 우뚝 높아졌지만 시민의 삶은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은 불안정, 불평등, 불균형이라는 산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거, 건강, 일자리, 노후, 교육, 도시안전 등 시민이 매일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안과 불편은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과 전월세, 생활물가는 삶의 존엄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아파도 돈 걱정부터 해야 하는 현실, 아이와 어르신, 장애인 돌봄을 가족에게만 떠맡기는 구조는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중은 각각 40%, 25%로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여 구조적으로 고립의 위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자산 격차는 물론이고 자치구간 재정 자립도는 최대 3.6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최대 12.6배의 차이로 확대되었습니다. 교통을 비롯한 공공인프라와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의 지역 간 격차는 이제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서울시의 채무는 올해 10월 현재 25조 원으로 오세훈 시장이 다시 취임한 2021년 4월보다
7조 9천억이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1,390억 원을 쏟아붓고 누적 적자는 1,200억이라는 세뱃 둥둥섬, 4,846억이라는 6억 원이 들어갔으나 연매출이 2,300억도 안 되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로도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이제는 1,500억 원의 한강버스와 3,700억 원의 노들 예술섬, 그리고 1조 원이 넘는 서울링에 이르기까지 전시행정의 끝판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에 141m짜리 건물을 세워 유구한 전통문화의 가치를 훼손하려 합니다. 시민의 최고 공복으로 무한 헌신해야 할 시장이 자신의 사법적 보호막이자 정치적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그 직을 이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식 시민 없는 시정을 혁파하고 서울을 질적으로 고도화해 사람의 서울, 연결의 서울, 첨단의 서울을 만들어낼 유능하면서 강단 있는 새 리더십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제 제가 그 역할을 맡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서울 시민이 겪고 있는 불안과 부담, 불편을 걷어내는데 최우선적인 시정을 펼쳐 내 삶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 시장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잘 사는 따뜻한 도시공동체, 혁신적 경제와 창의적 문화가 넘치는 세계 최고의 도시 G2로 서울을 담대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비전과 방안들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의 연평균 주택 착공량은 약 3만 9천호였습니다. 매년 적정 공급량이 약 6만 5천 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마다 약 2만 6천 호가 부족했고 중장기 주택 수요 연평균 7만 5천 호에 비춰보면 턱없이 적은 수준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우선 필요한 주택 정책은 부담 가능 주택, 어포더블 하우징의 신속한 공급 확대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이 당장 어렵거나 임대료를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내는 중저소득층이 장기간 양질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선적 목표를 둬야 합니다. 공공주택과 더불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서울의 인구 구조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중심으로 국공유지의 용도 전환,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철도 차량기지 및 공공청사 등의 부지를 활용만 해도 14만 호의 공공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가능합니다. 아울러 복구가 어려운 훼손된 그린 벨트는 과감히 해제하여 공공주택이나 균형발전의 용도로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반환된 용산공원의 부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적정 기준 이하의 민간 정비 사업은 구청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 또한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임기 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대규모 공급에 나서겠습니다. 복지의 새 모델, 서울형 통합돌봄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대의 고령 인구가 거주하고 장애인, 만성질환자, 정신건강 취약군, 고립 주거 취약층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6년부터 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되지만 그마저도 노인 장기 요양보험 중심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돌봄 대상의 복합적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이에 저는 서울 시민의 의료, 복지, 주거, 정신건강을 하나로 묶는 대상자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를 전면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요양병원과 방문 주치를 대폭 확충하여 부모 요양 걱정 없는 서울을, 방과 후 학교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아이 돌봄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돌봄의 혁신으로 혼자가 아닌 도시,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서울, 존엄하게 삶을 다하는 사회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비용은 줄이고 편의는 높이겠습니다.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도보를 제외하고 하루에 약 4천만 명이 통행하는 서울에서 65%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 혼잡률은 200%를 초과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합니다.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동등하게 교통수단 접근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짐이 아닌 사람으로 앉아서 이동하는 서울, 품격 있는 이동이 가능한 서울 교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좌석이 많고 승차감이 우수한 서울형 프리미엄 전기 굴절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지하철과 버스의 장점을 결합한 지상철도 햇살 트램 서울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승강장 여유가 있는 지하철 노선의 편성량 증편으로 혼잡도를 완화하겠습니다. 교통복지버스인 마을버스를 준공영화하고 노선을 효율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마을버스의 요금 무료화를 임기 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철도의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 손실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서울시만 한 해 4천억 원 가량 됩니다. 이 손실은 고스란히 혈세로 보충해야 하고 그 부담은 서울시민 모두에게 가중됩니다. 노인 연령 기준 법정 상향과 연계해서 무임 제도의 대상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손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서울시 국가의 지원과 서울교통공사의 자구 노력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고루 성장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지금의 서울은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뚜렷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재정, 행정, 인프라의 격차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교통은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강남 3구의 지하철역은 64개, 강북 3구의 지하철역은 30개입니다. 교통 인프라에서부터 확연하게 격차가 드러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하여 강북 횡단선을 재추진하고 경전철 신설 및 연장, 도로망 개선 등을 통해 교통 격차를 줄이고 지역 내 이동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강남권은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도시 경쟁력을 지속시켜야 합니다. 재건축 중심의 주택 개발에도 속도를 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강북권에는 공공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용도지역 종상향, 상업 업무지구 확대 등도 병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산세 공동화세 비율을 과감히 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현행 5대5인 비율을 7대3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통, 교육, 복지, 문화인프라의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서울을 단핵도시에서 복합 업무지구 클러스터 중심의 다핵도시로 중심축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본청의 상당 기능을 비도심권, 비강남권으로 분산 이전하는 것도 본격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8개의 청사로 흩어져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서울시의 행정기능과 산하의 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 기관을 도시발전 전략과 균형성장의 새로운 거점으로 삼기 위해 통합, 재배치하는 방안입니다. 현 본청에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남기고 다핵적 서울의 새 축으로 행정중심청사와 경제산업중심청사를 설립하는 구상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AI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AI는 구호가 아니라 생활과 정책입니다. AI가 우리의 삶 속으로 급속히 파고드는 지금 현 서울시정은 토목 중심 전시 행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조직은 부처 간 칸막이에 가로막혀 비효율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110 다산 콜센터를 통해
엄청난 양의 민원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지만 이를 효율성 있게 활용해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은 부재합니다. AI 시대에 맞춰 이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서울형 AI 플랫폼 구축으로 서울시 행정을 일대 혁신하겠습니다. AI 행정혁신본부 신설을 통해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통합적 거버넌스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시장 직속에 가칭 AI 서울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 조달에 있어서도 AI를 적극 활용해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습니다. AI 기반 행정혁신의 구체적 모델로서 다산 콜센터 혁신, 찾아가는 AI 반상회, 시민 거버넌스 참여 제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을 글로벌 경제 문화 G2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이 뉴욕을 바로 따라잡을 수는 없으나 북경과 상해, 동경 등 아시아 도시에는 우위의 경쟁력을 가졌습니다. 런던과 파리 등 유럽의 도시를 넘어설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세계 도시의 산업적 경쟁력의 기반인 우수 인재와 대학이 집적되어 있고 IT와 금융, 문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업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역사 자원과 경관 자원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대문안은 서울만의 역사, 문화, 경관 자원으로 차별화된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 층과 외국인들의 관심을 끄는 한옥이 있는 골목은 보존과 개발의 균형으로 가치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사대문 밖은 서울의 미래 비전을 다각도로 창출하기 위한 공간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다역적인 복합 업무 클러스터들을 조성하여 업무와 주거, 문화와 생활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서울 전역에 점처럼 흩어진 경제 역량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광화문, 용산, 여의도, 강남을 잇는 글로벌 금융허브를, 상계, 홍릉, 동대문 성수로 이어지는 바이오 헬스 뷰티 밸리를, 양계, 서울대, 구로금천 국가 디지털 산단을 잇는 AI 로봇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 산업적 벨트와 봉제 패션 등 도심 제조업 벨트, 그리고 다역적 복합 업무 클러스터를 통해 서울시 경제 역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서울 시민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의 원천으로 만들겠습니다. 한편 서울은 그 역사만큼이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은 도시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 흥행을 끌자 남산타워를 필두로 이른바 캐대언 8경이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지나쳤던 문화유산들이 세계인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K컬처 노믹스를 서울에서부터 창출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청 행정의 상당 기능이 빠져나간다면 그 빈자리는 글로벌 경제문화도시의 정수로 채우겠습니다. 청년 AI 창업 공간을 마련해 서울을 AI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K컬처를 주도하는 문화, 예술, 연예 기업 등이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해 세계인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K컬처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언제나 현명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했습니다. 변화는 시민의 삶에 와 닿아야 합니다. 혁신을 멈추지 말되 함부로 흔들지 않아야 하고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는 추진력을 원하셨습니다. 진심과 공감, 유능과 혁신, 품격과 안정, 저의 정치를 채워온 이 단어들이 바로 시민 여러분의 요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저는 전남 고흥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의 책임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친구의 가방을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 들어주며 때로는 대학 친구의 등록금을 위해 제 장학금을 기꺼이 나눠주며 약자를 향한 공감은 제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경험들은 정치 이전에 사람 박홍근을 만든 토대였습니다. 정치에 들어와 저는 그 원칙을 실천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 을지로위원장으로서 파인텍, 전주택시 수백 일간의 고공 농성장과 같은 극한의 갈등 현장에서 끝까지 진심으로 공감하며 경청하고 설득하고 조정해서 결국 상생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을 통과시키고 골목 상권과 비정규직을 보호하며 의뢰 자리를 제도 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세대적 약자인 청년의 권익 신장과 존재적 약자인 동물복지의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최초로 의원 연구 단체들을 만들어 수많은 입법과 예산의 성과를 냈습니다. 민주당 최연소 원내대표로서 민생에서 유능한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강경과 타협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172명의 국회의원의 대표이자 조종자로서 민생 우선 실천단을 출범시키고 유류세이나 직장인 밥값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등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변화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와 이재명 대통령의 인연은 혁신에서 출발합니다. 2021년 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대한민국의 낡은 질서를 깨뜨릴 유일한 혁신주자라 판단했고 삼선이자 서울지역 국회의원 중 최초로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비서실장을 맡아 이재명 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고 그 후 원내대표로서 이재명 당대표와 호흡을 맞춰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흔들림 없이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대선 패배 후 민주당의 지지율을 회복시키고 정권교체의 길을 다시 열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기획분과위원장과 정부조직 개편 TF 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 5년의 대한민국을 알차게 설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동반자 저 박홍근이 이제 서울의 위대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서울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세계인이 찾아오는 서울, 경제와 문화가 최고인 도시,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행정,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시장,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가겠습니다. 그 길에 동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민이 주인이 되는 가슴 뛰는 힘찬 서울의 비전으로 출마 선언을 해주신 박홍근 의원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연호는 선거법상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뜨겁게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기자님들의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서울시의 현안 또는 출마 선언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손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제일 먼저 손드신 네, 기자님. 잠깐만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원 고진욱입니다. 박주민 의원님이랑 전현희 의원님 등 삼선 의원님들도 있고 서울시장을 출마 고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박용진 전 의원님들도 그렇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경선 통과가 제일 관건일 것 같은데 다른 후보군과 차별점 있는 경선 전략은 또 있으실까요? 저는 우선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오를 일이 없다. 남은 것은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결코 강하지가 않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기소가 분명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은 아이들 밥그릇을 뺏은 서울시장의 중도 사퇴한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다시 본인의 사법적 문제로 중도 사퇴하는 모습을 보고 싶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에게 저는 후보의 기회조차도 없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이렇게 치르면 됩니다. 첫 번째, 현재 특검에 이어 사법적인 심판이 내란을 종식해 갈 것입니다.
당연히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이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 심판뿐만 아니라 정치적 심판이 함께할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너무나 후한무치하게도 적반하장으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극우 세력과 손맞잡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서울 시민은 단호히 정치적 심판의 잣대를 들이댈 것입니다. 이게 내년 선거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후보를 역동적으로 만들어낼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침 현재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년 후보 선출 방안을 보면은 공개 면접이라든가 또는 권역별 집단 토론이라든가 또 현재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 후보가 8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조별 편성을 통해서 토너먼트 방식이라든가 또는 선호투표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후보의 도덕성 검증, 정책 역량 검증을 충분히 해내고 시민의 관심과 우리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면 흥행을 불러일으켜서 그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오세훈 아니 그 이상의 그 어떤 사람이 나와도 100번 거꾸로 남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서울에서 4번째 국회의원을 하면서 더구나 서울시정에 대해서는 전 시장을 도왔고 또 이 서울대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현장 흐름을 잘 알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알다시피 예결위 위원장과 그리고 원내대표 또 서울 문제를 많이 다뤄왔던 예산 전담하는 의원으로서의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서울의 정책 문제에 대해서 서울의 비전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제 소신을 펼치면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더구나 서울 시민은 역대로 보면 민주당도 박원순, 고건, 조순 그리고 국민의힘도 오세훈, 이명박 너무 어떤 정책 색깔이 강한 인물보다는 유능하게 참신하게 서울을 아주 알뜰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가양을 선호해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유능하면서도 또 안정감 있게 또 품격이 있으면서도 실력 중심으로 그리고 또 내년에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일이 이재명 정부가 남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필승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중앙정부와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시정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고 또 당대표와 원내대표로서 호흡을 맞췄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도 이 정부의 5개년 계획을 또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면서 호흡을 맞춰왔던 박홍근이 그런 신뢰를 가지고 호흡을 맞춰서 단단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박하정이라고 합니다. 2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서울시가 많이 보수화돼 있다 이런 식의 평가가 이제 뭐 각계에서 좀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이 선거에 임하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여쭙고 싶고요. 2번째는 이 오늘 공약 이제 포부 밝히신 것 중에 교통정책이 좀 눈에 띄었는데 그 노인 무임 관련해서 이제 뭐 그 연령 입법 관련은 조금 또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울시장이 되시면 그 시 차원에서 어떻게 좀 점진적으로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서울이 뭐 고령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이 집값의 영향에 의해서 또 정치적으로 좀 보수화되고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 선거 결과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 시민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서울 시민은 서울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자부심 또는 눈높이가 있다고 믿는 편입니다. 훨씬 더 정치 현안에 대한 지식과 정보 판단력도 빠르고요. 훨씬 더 정치인에 대한 그런 자기의 식견과 또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내년도 선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내란 심판을 통해서 정치적 심판을 통해서 내란 종식하는 거, 그다음에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회초를 드는 것이 기본이 되겠지만은 서울의 특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한다면 집값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뭐 변수는 될 것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서울 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향후에
보다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공급책을 저도 오늘 많은 제안을 해놨고, 앞으로 제가 일주일에 적게는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의 후속적인 서울의 비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제 구상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 4시 반까지 제가 정말 장대한 분량의 출마 서론문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이 내용보다 훨씬 더 상세한 주택 공급 대책을 담았는데, 이제 너무 분량이 많다고 해서 이제 압축을 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앞으로 각 분야별로 제가 이제 밝힐 예정인데요. 그래서 충분한 공급 대책이 있으면 집값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지만은 시민들께서는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너무나 오래된 시정에 성과가 없는 이 국민의힘 또 오세훈 시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하는 선거를 준비해 주실 거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서울 문제를 단순히 보수화되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중도의 스윙보터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잡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서울 시민은 품격, 안정감, 유능함, 행정력 이런 것을 그 후보와 리더에게 매우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눈높이가 있는 시민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의 강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무임승차 손실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요즘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내년도 서울시장이 정말 되고 싶고 일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만은, 정치를 하면서 표를 의식해서 그동안 해오지 못한 이야기를 이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개인 박홍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우리 1,000만 시민, 아니 5천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갈수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오늘 응원에 주로 오신 분 중에 65세 이상의 분들이 계실 텐데, 다 이제 65세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쓰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지하철역이 동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땅속을 평평하게 달리는 지하철이 기후동행카드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그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먼 곳은 어디입니까? 오히려 저 원도심, 아니 외곽 쪽 아니겠습니까? 변두리 쪽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하철 접근을 하려면 한참을 걸어와야 되거나 마을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하철을 더 많이 못 타죠. 지하철역이 많고 지하철에 가까운 사람들은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받고, 지하철역이 먼 사람들은 지하철역 타러 가기도 힘들지만 지하철을 많이 안 타기 때문에 혜택을 적게 받는 이 불평등한 불공정한 구조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을버스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5분 컷, 그래서 지하철역까지 5분 안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통 편의를 만드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무임승차도 마찬가지 문제다. 이미 대한노인에서도 이제는 노인의 연령을 70세까지 올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 4천억의 손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혼잡 시간, 출퇴근 시간대라도 무임승차 안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이제 귀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단계적으로 이 노인 연령이 법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 무임승차도 이제 개선해 나가면은, 그러면 우리 이 일하는 또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다 떠안는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하여튼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제가 또 한번 정책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이종성 기자입니다. 저번에 페이스북에 이번 경선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서울 시민의 요구를 가장 잘 풀어낼 유능하고 강단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가려내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혹시 설명 가능하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권역별 순회 토론이나 공개 면접 등 당에 제안할 후보 경선 방식이 있으시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회견문에 출마 선언문에 이제 이 공감, 진심, 그다음에 유능, 혁신 그런 이제 표현들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참으로 아끼고 또 제가 자주 언급하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저는 이제 서울 시민이
서울이 더 이상 이제는 행정 수도로서의 유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갈수록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도 이제 옮겨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행정수도 외친다고 해서 행정수도로서의 유상이 견고한 것이 아니죠.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서울의 새로운 어떤 유산과 비전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의 핵심이 글로벌 경제 문화 수도, 글로벌 경제 문화 도시로서의 G2 도시, 이걸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어떤 비전을 갖고 강력한 그리고 강단 있는 추진력으로 이 산업과 문화 영역에 있어서 그걸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는 지금은 다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이 도덕적인 측면 또 정책 역량적인 측면에 대한 검증을 하기가 쉬워졌습니다. 마침 우리 당 지도부의 그 경선 그 선출 방안을 이제 봤더니 저가 그동안 저도 주장해왔던 바입니다. 이제 본선에는 예를 들어 경쟁력이 없는데 예선에서만 경쟁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선에서부터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검증을 해 나가야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정책 역량 준비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더 나아가서는 본선 경쟁력, 얼마만큼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는 후보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했던, 원래는 공개 청문회도 하자, 개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문안을 봤더니 이제 공개 면접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당에도 제안하고 있는 것이 권역별로도 서울시당에도 지방선거 기획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권역,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이 안고 있는 이 발전에 대한 비전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현안을 놓고 후보 간에 그런 토론하는 장을 열어달라 했더니 그것도 지금 아마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고, 또 조별로도 이제 숫자가 지금 많이 나오면은 저는 오히려 우리 의원들께 초재선도 나올 수 있으면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번에 그냥 축제처럼 하자. 저쪽은 이미 거의 뭐 변함없이 속으로는 아슬아슬 유태유태하면서도 지금은 그냥 독보적인 사람 한 명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우리는 향후 이 과정이 얼마만큼 역동적으로 펼쳐질지 모르니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각자 자웅을 겨루고, 그래서 그 안에서 단단하게 후보가 검증되고 단단하게 훈련되어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후보를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초재선들께도 결심해라, 많이 나와라, 그거 좋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의 경선은 아마 역대 어떤 시장선거의 경선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더 다채롭고 역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훨씬 더 시민의 관심과 주목을 끌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과정이 저와 같은 사람, 원내대표를 너무 빨리 했더니 그 이후에 알다시피 너무나 많은 정책 이슈와 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제 스타일이 막 아주 거칠고 드세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좀 이 방송이나 유튜브 출연이 좀 이렇게 덜 하면서 인지도가 좀 약해진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선의 과정이 보장된다면 저 같은 사람의 장점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의 진정성과 실력을 우리 시민들과 당원들께 충분히 알려나가서 제가 확실히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이원희 기자입니다. 저는 청년 정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그 후보 출마 선언문에서도 보면 뭐 청년 AI 창업 공간 마련 이런 말씀도 해주시긴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청년 층을 위해서 어떤 공약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매우 다층적이고 종합적입니다. 알다시피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은 취업의 문제와 당장 주거비 문제나 생활비 문제로, 그다음에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은 일자리와 또 주거의 문제, 또 생활비의 문제로, 그리고 청년층이 이제 취업 관문을 넘더라도 서울에서 겪어야 될 고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결혼을 하려면은 엄청난
이 그 비용, 특히 주택 마련과 관련해서 또는 전세라 할지라도 지금의 그것이 본인의 도움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를 이제 종합적으로 푸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의 출발점은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 청년 중심으로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적으로 했으나 후속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년 안심소득을 저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의 안정을 기본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로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이 얼마만큼 재원이 소요될지까지는 제가 검토를 좀 아직은 해본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최소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들은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주거의 문제입니다. 청년 주택을 포함해서 주거의 그 안정성을 깨하기 위한 것이 매우 서울 안에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울에 이제 1인 가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를 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대학생들대로 이 기숙사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의 경우는 그런 이 주거 공간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해서는 하여튼 좀 더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걸맞는 그런 이 주택의 공공주택의 공급 문제 이런 게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청년들도 일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서울에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냐가 가장 큰 또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복합 업무지구 클러스터를 다획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들은 이건 뭐 저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성이 주요 전철역이나 이 교통이 교차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구상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주락, 직장과 그다음에 주거와 그다음에 거기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집적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좀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나가겠습니다. 제가 청년 플랜 2.0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한국청년연합, KYC 또는 청년정보문화센터 이런 청년단체에서만 십수년 일을 해왔고 당에 들어와서도 전국 청년위원장을 2번이나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의 문제가 과거와 같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얘기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또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도 아닙니다. 이미 청년의 문제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의 문제를 한편에서는 깨면서도 한편은 청년들에게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청년 기본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바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 관련된 그런 예산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문제에 대해서 늘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뛰겠습니다. 네. 네, 날씨도 쌀쌀한데 한 번만 더 네, 받겠습니다. 한 분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입니다. 여러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 정책도 그렇고 뭐 전기 굴절버스 도입이나 청사를 통합 재배치하는 거 모두 예산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맡은 이후로 올해 서울시 채무가 많이 늘었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박홍근 의원님의 예산 확충 계획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오세훈 시정의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혈세를 쓰지 않고 그런 전시성, 과시성, 보여주기성 이런 토목 행정에 집중해서 썼다는 것을 제가 이제 우선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안고 있는 이 구조적 재정 적자 상황에 대한 타겟책을 만들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과 강북의 균형 성장, 발전을 위해서 재산세가 2008년도에 5대5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산세를 거두면 그 50%는 해당 구에 주고 그 50%를 전체를 다 모아서 25개구가 n분의 1로 25분의 1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 사이에 서울의 집값은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재산세도 그래서 많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정 격차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는 조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저는 그래서 확보한 재정을 일부는 강북의 재개발 재건축에 공공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성이 없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민의 갈등이 생기는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강북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 인프라 사업에는 그것을 좀 지원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그거 말고도 확보된 그 재원을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25분의 1을 나누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각 구에 좀 더 많은 그런 재원이 배분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도 그렇게 좀 더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업 클러스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결국은 서울 안에서 예산을 이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결국은 일자리 그다음에 결국은 그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는 관광 산업이나 문화 콘텐츠 산업을 더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특화된 집중적인 성과를 내는으로써 저는 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저는 우리가 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서울이 저는 제도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생각해요. 물론 대한민국이 함께 살기 위해서 균형발전, 균형성장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들은 수익이 발생해도 지방 같은 경우는 50% 70% 감면해 주는데 서울의 청년들은 20% 30%밖에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왜 같은 청년인데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하면은 그런 감면을 적게 해주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은 온당치 않다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가 법에 있어서나 정책에 있어서나 예산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 여러 가지 뭐 어르신들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 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중앙정부의 복지 지원 예산도 서울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게 주고 있습니다. 재원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인데 그런데 서울의 재원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서울 재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네, 유스원 고진욱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한 번 더 질문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 할 때 매칭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서울만 7대 3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재 민주당 기조와는 반대되는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업별로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가령 이제 민생회복 쿠폰은 서울에 자영업자가 많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똑같이 주면은 그만큼 서울이 돈을 많이 쓰게 된다. 그래서 지방이 어려지지 않냐 이런 논리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서울에서 멀수록 지방일수록 좀 더 주자 이렇게 이제 제도 설계를 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을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면목 경전철을 제가 정말 20년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기재부 설득하고 국토부 설득하고 해서 작년에 4개의 서울시가 신청한 노선 중에서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노선은 다 탈락했어요. 왜냐? 경제성이 없다예요. 근데 그 경제성을 어떻게 평가하냐? 서울을 하나의 지역으로 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에 인프라나 이런 그 수요의 차이가 너무나 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똑같이 그냥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 개선을 해야 될 지점도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은 서울이 좀 더 차등을 두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조 되는 사업 중에서 그것을 똑같이 다 이렇게 서울을 차등을 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차등을 두지 말아야 될 사업도 차등을 두는 것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에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있어서의 개선의 문제와 그다음에 예산 배분에 있어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의 제 요구 이런 것을 함께 나가겠다. 제가 과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 소위원 또는 특히 간사를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늘 이런 문제는 기재부 그냥 소위 펜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시를 30% 매칭을 할 거냐 40% 할 거냐 부분을 제가 서울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서울도 많이 해달라는 요청을 그때 당시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좀 힘있게 잘 대응을 하면은 한 10% 정도는 서울을 더 주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규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소명하고 설득하면은 가능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서울 곳곳에서
특히 당근홍근 우리 당신 근처의 박홍근 팬클럽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바로 옆인데 서울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중에도 잠깐 짬을 내서 여기 와서 격려와 응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약 200여 명이 여기 찾아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박홍근 의원님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특히 날씨 추운데 국회하고 거리가 먼데 이곳까지 달려와서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기자님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를 위하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봐요.